네, 세계에서 이슬람 세계 형성과 발전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이미 우리 대면 수업할 때 수업이 들어간 반들이 꽤 돼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하고 학습 자료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8페이지고 일단 여기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거 중요한 지도죠. 그죠? 비잔티움 제국이 이쪽에 있고 사사낭조 페르시아하고 둘이 한마디로 라이벌 관계죠. 그래서 이 라이벌 관계 때문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 동양 지금 안 보이지만 이쪽은 아마 인도일 거고 더 가면 중국이 있죠. 근데 동양과 서양을 이어야 하는 이 자리에서 둘이 맨날 쌈박질하고 전쟁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기존의 길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빨간색 이 길을 종래 원래 있었던 교통로였다. 이 빨간색 길. 그런데 이 길을 비잔티움 제국 즉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때 동로마 제국이라고 되기도 하잖아요. 네, 비잔티움 제국하고 사사낭조 페르시아하고 이제 싸움을 하는 통에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교통로를 쓰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이 파란색 길입니다. 이 파란색 길 때문에 새롭게 성장, 커가게 되는 도시가 대표적인 게 메카와 메디나라고 되어 있죠. 메카, 메디나 너무 중요한 도시잖아요. 그죠? 자, 내용은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낭조 페르시아의 대립 때문에 상인들은 이 다툼을 피해서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 과정에서 메카와 메디나라는 도시가 크게 성장을 했다. 하지만 이제 사회 내부에서는 갈등이 심했고 전쟁도 많았다. 불안했다. 그러면서 등장한 이제 종교가 바로 249페이지입니다. 이슬람교가 생기게 되죠. 메카의 상인이었고 이름은 무함마드입니다. 그리고 유일신을 숭배하는 사상, 유일신은 알라이죠. 알라. 무함마드 자체가 알라가 보낸 선지자 이런 뜻이죠. 이런 그 개념이죠. 그래서 보시면 신은 오직 알라뿐이다. 신은 오직 알라뿐이다. 알라에 대한 절대 순종, 신자들 사이의 평등과 형제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하층민은 좋아하는데 귀족들은 싫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탄압을 하니까 살려고 도망을 가죠. 메디나로 피신하는 그 해 622년을 우리가 헤지라라고 하죠. 성스러운 이주. 여기 뜻 있죠? 성스러운 이주. 이슬람 달력의 시작이 바로 622년 헤지라 때부터입니다. 네, 이 메디나 지역에서 힘을 키워서 다시 메카로 이제 화려하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하게 되고 무함마드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미 했어요. 넘어갈게요. 무슬림은 지켜야 할 의무가 5개가 있습니다. 그죠? 신앙을 고백하고 5번 예배를 드리고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해야 하고 수익을 일정 부분 바쳐야 하고 성지 순례, 메카 순례 해야 하고 5개 중요하다 얘기했고 넘어갈게요. 이슬람 세계 확산입니다. 250조. 여기서 보시면 무함마드가 사망한 이후에 중요한 이슬람 세계의 변화를 보셔야죠. 네,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무함마드 뒤를 잇는 칼리프가 이슬람 세계를 끌어가는 시기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칼리프라는 것 자체가 무함마드의 뒤를 잇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뒤를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이면서 종교적인 이제 지도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때 4대 칼리프가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이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옆에 표를 보시면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땅을 엄청 넓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낭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슬람 세력한테. 그리고 비잔티움도 공격을 하고 땅이 굉장히 넓어져요. 근데 4대 칼리프가 암살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직을 계속 세습을 해가요. 근데 원래 칼리프는 세습 아들한테 이어주고 이런 게 아니었지만 우마이야 집안에서 마치 왕을 배출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세습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우마이야 왕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우마이야 왕조의 경우에는 전쟁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마이야 왕조에서 꼭 알아야 할 건 바로 뭐냐 여기 있어요. 아랍인 중심 정책.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반도가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그죠? 여기 아라비아 반도, 이슬람교가 등장한 이 지역, 메카 있는, 메디나 있는 이 반도를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고 아랍인들이 많이 살겠죠. 그런데
이슬람교는 봐서 알겠지만 이 색깔 있는 부분들이 다 이슬람교로 이제 영향을 주변을 이제 퍼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아랍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여서 이슬람 교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겠죠. 그런데 우마이야 왕조는 다른 민족은 무시하고 아랍인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관직도 차지하고 아랍인 출신인 사람을 이슬람 교도여도 차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복지 주민들은 당연히 이게 불만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내부 분열과 함께 결국 망하게 됩니다. 정복지 주민들도 저항을 하죠.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해요. 보시면 여기 연도 나와 있잖아요. 연도 안 외워도 됩니다.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느낌을 가져야겠죠. 우마이야 왕조가 생겼지만 661에서 750면 이제 100년도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년도 안 돼서 망하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뭐 중심 정책? 아랍인 우선. 아랍인이 제일 중요한 아랍인 중심 정책 때문이었고, 이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음을 이었다고 보는 거 우리가 아바스 왕조라고 한다. 아바스는 우마이야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바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관용, 봐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 우마이야 왕조, 이전에 있었던 이 우마이야 왕조의 일부 세력들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지금의 스페인 쪽 가서 후 우마이야 왕조라고 자신들의 왕조를 계속 이어나가게도 됩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또 여기 파티마는 지금 현재 이집트 즉 아프리카 대륙 북부예요. 파티마라는 곳에 파티마 왕조를 또 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칼리프가 여러 명입니다. 자신이 칼리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여기서 이슬람 세력이 맨날 전쟁하는 그 자기들 내부 내에서 문제가 있죠. 여러분 보시면 시아파와 수니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어른 됐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선출되었으나 암살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알리가 암살된 이후부터는 우마이야, 여기 위에 잠깐 보면 여기 우마이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아파와 수니파가 나뉘게 돼요. 시아파는 어떤 사람이 시아파냐? 암살된 알리와 그의 후손만이 정통 후계자다. 그러니까 특별한 누군가만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아파예요. 그런데 알리가 아니어도 된다. 누구나 능력과 자질이 있으면 누구나 정통 후계자가 된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이슬람 세력들인 다수파인 수니파입니다. 수니파가 현재 수가 더 많아요. 다수파입니다. 시아파는 소수고요. 이 시아파하고 수니파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이거는 어른 됐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창피하지가 않아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구별하십시오. 다수예요, 다수. 여기가 다수. 알겠죠? 나머지는 오른쪽 가볼게요. 이슬람 제국의 번영. 이슬람 세력 중에서도 이제 아바스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죠? 아바스 왕조는 이전 우마이야랑은 다르게 봐준다고 했잖아요. 그 이전에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 중심이었는데 아바스는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죠. 아랍인 중심 정책을 폐지했다고. 알았죠?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정복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무슬림은 이슬람 교도, 이슬람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무슬림이 바로 뭐랑 같은 말이라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 즉 이슬람 교도와 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볼까요? 페르시아 등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비아랍인에게도 중요한 관직을 열어줍니다. 개방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국은 그 당시 당나라예요. 751년에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를 벌여서 아바스 왕조가 승리합니다. 여기가 승리하고 당나라가 져요. 근데 이때 중국의 아주 중요한 기술이 아랍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이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 봐볼까요? 탈라스 전투, 고구려 출신 장군인 누가? 그죠? 고선지, 이름 중요합니다. 고선지가 이끄는 당의 군대. 왜? 고구려는 이미 망했잖아요. 고구려는 668년에 이미 망했습니다. 668년에 망했고 그 이후에 그 후손인 고선지가 당나라 군대에 소속이 돼서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하고 아바스하고 싸웠던 전쟁입니다. 근데 이때 당나라가 져요. 한마디로 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중국의 제지술이 서양으로 전파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종이를 제조하는 기술, 종이를 만드는 기술. 이거 진짜 고급 기술이죠. 중국의 이 제지술이 서양에 전파하는 계기. 탈라스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여기 지도에 보면 왼쪽에 보면 여기 지도 여기 보이죠? 여기가 바로 탈라스. 여기가 탈라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바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일단 다시 또 가볼게요. 바그다드는 여러분 자주 뉴스나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도시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사실 아바스의 수도였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그다드입니다. 세계사 공부할 때 수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잘 안 물어보는 나라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다. 뭐 아바스의 수도가 바그다드다. 이런 거는 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그다드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바그다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밑에 봐보세요. 이게 바그다드를 상상한 그림이거든요. 완벽한 계획 도시입니다. 동서남북 4개의 문을 둔 원형의 완벽한 계획 도시고 이 방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훌륭한 곳이었고요. 지금은 성문 유적이 남아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뭐 콘스탄티누스 대제,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도시하고 항상 붙어서 나오는데 이 아바스 왕조의 경우에는 바그다드가 붙어서 나옵니다. 이거 잘 봐주세요. 바그다드 별표. 자, 그리고 이전에 우마이야 세력의 일부분은 이베리아 반도는 지금이 어디 있는 곳이냐면 스페인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로 가서 후자 붙어서 후 우마이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파티마 왕조가 생기기도 하고 지금 이집트예요. 그래서 각자 다들 서로 칼리프라에서 칼리프 여러 명이 등장하는 시기. 왼쪽에 우리가 봤던 바로 이 시기. 이 시기는 칼리프가 여러 명이에요. 다 자기가 스스로 다 칼리프래요. 그런 시기가 옵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252쪽일까요? 252쪽. 문화가 진짜 중요해요. 이슬람은 문화 꼭 보셔야 되고 여기 보면 모스크는 이슬람교의 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교회로 치면 교회나 뭐 성당이나 절처럼 장소죠. 그 예배 드리는 장소. 그리고 이 아라베스크 무늬 엄청 중요합니다. 아라베스크 무늬는 별표 주세요. 아라베스크 무늬는 현존하지 않는 무늬, 이게 기하학적으로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문자나 이런 식물이나 꽃 모양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하지 않는 무늬를 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슬람교가 유일신 신앙이고 절대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현존하는 것은 절대 그림이나 무늬로 쓰지 않죠. 자,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슬람 제국에서는 이슬람교 그리고 아랍어, 왜냐하면 아랍 문화권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경전이 꾸란입니다. 꾸란은 일상생활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꾸란의 정신을 계승한 문학 작품 뭐 이런 것들 너무 유명한 거 있네요. 아라비안 나이트 유명하죠. 그리고 이거는 별표 볼까요? 돔은 이 동그란 거 말하죠. 동그란 거, 둥글둥글한 거. 돔과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 별표 해주세요. 이슬람교 신전, 뭐 사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모스크. 그리고 내부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슬람교의 교리에 따라 조각 대신 기하학적인 모양의 아라베스크 무늬 장식이 이용됩니다. 아라베스크는 진짜 중요하니까 별표 해주세요. 아라베스크 무늬 별표. 왜 아라베스크를 쓴다고? 그렇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슬람교의 교리 때문이죠. 중요해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슬람교의 교리 때문에 아라베스크 무늬를 쓴다. 별표 해주세요. 아라베스크 자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엄청 발전 많이 했다. 뭐 이거 대충 아시겠죠? 의학, 화학, 천문학, 수학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의 학문이 나중에 서유럽으로 전해져서 나중에 이제 유럽 시간에 배우겠지만 뭐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머지는 상식으로 좀 봐두시고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보시면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당연히 무함마드 이슬람교 만든 사람 먼저, 그 다음에 사망한 이후에는 칼리프들이 이어나가는 시기에 4대 칼리프가 암살당하고 한 집안, 즉 우마이야, 여기가 아랍인이 최고다, 아랍인 최고야 했던 왕조였죠. 그리고 100년도 안 가서 망하고 그 다음에 아랍인 우선주의를, 아랍인 중심 정책을 폐지한 아바스 왕조로 이어진다 했죠. 그 아바스 왕조에서 무슨 전투? 그렇죠. 탈라스 전투. 누구랑 싸운 거? 중국 당나라랑 싸운 거. 당나라가 지고 당나라의
당나라에서 중국의 유명한 제주술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아랍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알겠지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순서 이거 중요해요. 발표해 주세요. 자, 아랍인 중심 정책을 없앴던 거 어느 왕조? 그죠? 아바스. 아바스가 우마이야랑 다른 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돔과 뾰족한 탑 뭐라고 하죠? 그죠? 모스크. 자, 이슬람의 뭐는 서유럽에 전해져가지고 근대 학문에 크게 영향을 미쳤대.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위에 보면 이거를 얘네들 화학부터 여기 수학 여기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를? 그죠? 자연과학이라고 그러죠. 자연과학 쓸게요. 자연과학. 자, 됐죠? 오른쪽 갈게요. 이슬람 상인의 활약 뭐 이거 그냥 상식으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선, 이 다우선이라는 거는 그냥 제가 교양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이제 이 선체 배 모양 자체가 유연해서 큰 파도나 이런 거친 바다에서 굉장히 살아남기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강하면 부서지잖아요. 근데 야자 섬유 그런 걸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선체를. 그래서 굉장히 항해하기에 좋았어요. 삼각톱 이것도 역시 방향 조절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지금 우리 지도를 한번 봐보면 지도 보고 지금 당나라 시대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커피 이야기도 한번 봐보세요. 커피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럽 세계의 형성과 발전인데 여기도 상당히 내용이 많죠.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하고 또 끊어서 한번 더 할 생각이거든요. 일단 봐볼까요? 잘 알겠지만 로마가 망한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망한 이후에 이 지역에 로마의 위쪽에 있었던 민족들, 우리가 잘 아는 게르만족이 이제 밀고 들어왔다. 로마 제국으로 스며들었고 접촉하면서 살았는데 대대적으로 로마를 공격한 계기가 있었다. 바로 훈족이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같이 밀렸다.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합니다만 한번 지도로 봐보세요. 동양에서 훈족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지금 유럽 쪽, 즉 예전 로마 땅 쪽으로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있었던 다른 그 민족들이 연쇄적으로 밀려서 로마 땅으로 밀고 들어가 버렸다. 이거 대표적인 게 게르만족. 그래서 이제 로마 완전 망해버렸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훈족은 정확히 누구인지 아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혹시 흉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흉노족은 들어봤죠. 중국사 할 때. 자,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게르만족은 아시아에 온 유목민족인 훈족의 압력을 피해서 대대적으로 로마 땅을 이제 짓밟게 되죠. 덕분에 로마는 이제 망했습니다. 서로마는 망했어. 서로마는 476년 5세기에 멸망했지만 동로마는 계속 살아남았죠. 그 동로마를 우리가 뭐라 불렀죠? 동로마 뭐라 불렀지? 다른 말로 그죠? 비잔티움, 그죠? 자, 게르만족이 세운 국가는 여러 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망해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게 우리가 잘 아는 프랑크 왕국입니다. 왠지 느낌적으로 프랑스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땅이 맞습니다. 그 지역에 막 이 정착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프랑크 왕국은 다른 민족들, 다른 애들보다, 다른 왕국을 세운 애들보다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서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가까운 거리였어요. 이동 거리가 짧고 크리스트교를 빨리 받아들여서 중세 문화의 토대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약간 세종대왕 느낌을 주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 중에 하나니까 이건 알아놔야 돼요. 이거 상식이에요. 카롤루스 대제. 카롤루스 대제 별표해주세요. 이 사람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카롤루스 대제는 이제 프랑스식 표현으로 하면 이거 같은 말인데 샤를마뉴라고도 합니다. 이거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발음이 다른 거죠. 표현이, 억양이 이게 다른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카롤루스 대제 때 서유럽이 이제 프랑크 땅이 완전 떨어지고 로마 교황도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인정하면서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마는 이미 망했잖아요. 서로마 이미 망했어요.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황은 왜 서로마 황제래? 이 이유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힘을 이 사람한테 부여한 거죠. 로마 자체는 사라졌지만
서로마 황제의 계승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황 입장에서는 자신도 이제 군사적으로나 이런 걸로 경제적으로나 이 사람의 보호와 지지를 받고 교황은 카롤루스에게 이런 황제라는 이제 이름을 주면서 인정을 해주면서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카롤루스도 굉장히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었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자, 넘어갈게요. 카롤루스 대제가 정말 중요한 거는 카롤루스 대제 자체는 이제 제대로 글도 똑바로 못 읽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학문을 이제 연구하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꼭 보셔야 할 게 이거예요. 카롤루스는 별표 크리스트교를 장려하고 학문 연구를 후원했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별표해 주세요.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 문화, 게르만의 문화가 세 개가 다 짬뽕이 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가 다 짬뽕이 돼서 지금 현재 새로운 서유럽, 지금 현재 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카롤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별표. 여기 별표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가 이제 문제죠. 죽고 나서가 프랑크 왕국은 아들들이 이걸 땅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 개로 쪼개져요. 세 개로 쪼개진 게 우리가 잘 아는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누어지는데 딱 보니까 오른쪽에 봐볼까요?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느낌 오죠? 서프랑크는 훗날 뭐로 이어지겠어요? 그렇지, 프랑스로. 동프랑크는 훗날 뭘로 이어질까요? 그죠? 독일. 신성 로마 제국 뭐 독일 각국의 제후국들 막 이렇게 거쳐서 결국엔 독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중프랑크는 사실 이 땅이 지금 위에 좀 위로 치우쳐 있지만 이후에는 뭘로 이어져요? 그죠? 이탈리아의 기원이 됩니다. 그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땅이 이렇게 이제 점점 분열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눈 건 아니고 이제 변화를 몇 번 거쳐요. 뭐 이런 과정에서 나누게 되죠. 진짜 잘 보셔야 될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봉건제. 너무 중요해요. 봉건제. 프랑크 왕국이 강해서 땅을 다 차지하고 지들이 이제 다 정복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프랑크 왕국이 약해졌어요. 약해지고 지금 땅이 나누어지는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다른 이민족들도 또 밀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좀 바뀌는 이때 잘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함께 다른 이민족들이 계속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구를 고용하게 되냐? 그렇죠. 무력을 갖춘 기사를 사람들이 고용을 하고 얘네들한테 치안을 맡기고 농민 지배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힘이 큰 기사와 좀 힘이 적은 기사가 나뉘게 됩니다. 자, 큰 기사는 당연히 주인 되는 거죠. 그리고 작은 기사는 주인에 속하는 봉신이 됩니다. 신하에 봉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이들의 관계는 누가 주냐? 얘가 줍니다. 주인공이죠. 이제 주인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주종 관계라고 하는데 큰 기사가 주, 그리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큰 기사가 주, 작은 기사는 그 사람한테 종속되는 거죠. 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종. 우리가 이거를 주종 관계라고 합니다. 주종 관계. 주종 관계에서 여기 써 있죠. 주종 관계를 맺었다. 자, 주군, 즉 큰 기사는 자기 밑에 있는 작은 기사인 봉신에게 땅을 봉해줍니다. 즉 땅을 주는 거예요. 봉토를 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작은 기사인 봉신의 경우에는 자기의 큰 기사, 자기의 주인, 주군을 위해서 군사적인 의무,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무, 여기서 여러 가지 의무는 되게 다양해요. 뭐 잡혀가면 구해준다든지, 아들이 장가가면 돈 준다든지, 딸이 결혼하면 축의금을 낸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의무를 약속하는데 그게 철저한 뭐다? 계약입니다. 무조건 별표. 계약이고, 이런 주종, 이런 관계는 왕하고 왕 밑에 있는 사람, 또 그 밑에 있는 사람과 그 밑에 있는 기사, 또 그 밑에 있는 기사, 서로 다 모든 지배층에서 이런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주종 관계의 바탕을 둔 이런 사회를 뭐라 한다? 봉건제라 합니다. 중요해요. 봉건제. 여러분 잠깐만 뒤로 넘겨볼까요? 뒤로 넘기면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몇 쪽이냐면 256페이지죠? 256페이지 보시면 왕도 자기 밑에 있는 이 라인, 여기 라인 애들한테 계약을 맺어서 왕의 경우에는 지금 이 밑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자기가 주가 되고 밑에 라인 애들은 종이 되겠죠? 그죠? 주종 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 왕이 종 되는 제후들한테 땅을 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땅을 받아요. 그걸 우리가 봉토라 하죠. 봉토를 얘네가 다스려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로 여기 이 사람들은 왕한테는 속해 있는 종, 신하지만 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밑에 있는 기사들한테는 또 이 위에 애들이 주가 되고 밑에 있는 애한테 종이 됩니다. 주종.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얘가 주고 얘가 종이지만 또 너무 더럽게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좀 지워볼까요? 다시 이런 경우에는 얘가 주고 얘가 종이지만 또 이 밑에서 이미 이렇게 이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여기 때는 주가 되고 얘 밑에가 종이 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아래로 이어지는 이 관계 우리가 이거를 봉건제라 합니다. 봉건제. 자 다시 앞으로 와볼게요. 아까 죽은 큰 기사가 작은 기사한테 땅 준다 했죠. 그걸 우리가 봉토라고 하는데 봉토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봉토는 뭘로 운영을 했냐? 이 말 좀 애매하죠. 이따 한번 들어보세요. 장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장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 구역 이런 거예요. 넓은 땅. 그러면 봉신은 이 영토를 자기가 장원으로 운영을 하고 장원의 영주가 됩니다. 영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성주, 영주. 그러니까 어떤 성의 주인, 어떤 땅의 주인 하면 영주. 근데 이 영주는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하고 독자적으로 장원을 지배합니다. 어려운 말로 불입권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아무튼 한마디로 뭐냐? 위에서 큰 기사가 땅을 줬어요. 큰 기사가 작은 기사, 즉 종이 되는 이 기사한테 땅을 줬어. 그러면 이 땅을 받은 이 작은 기사는 이 땅을 자신의 땅,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내 땅이야.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인 영주로서 장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땅은 땅을 줬다고 해서 큰 기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사가 이미 받았으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또 할게요. 뒤로 넘어가 볼까요? 노르만족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지금 현재 북유럽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원래는 노르만족의 근거지였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이 이들을 뜻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공포에 떨게 했던 무서운 민족이었다. 그냥 이거는 상식이니까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죠.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후 본격적으로 봉건제가 성립됐대요. 그죠? 자, 그 구조는 보시면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다. 계약. 여기가 주면 밑에 있는 종하고 뭘 맺어요? 그죠? 계약을 맺어서 위에가 주, 아래가 종이 된다. 그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애를 우리가 주군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제후를 종속되는 이 제후를 주군한테 신하로 봉함을 받았다 해서 봉신이라고 하고 땅을 받았다. 그 땅을 우리가 봉토라고 한다 했죠. 그리고 이 봉토는 장원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죠. 자, 봐보세요. 장원. 여기서 봐봐. 자, 장원에 사는 사람. 한마디로 이 장원의 경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촌락으로 구성된 중세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원 내에서 쉽게 말하면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자급자족이. 그러니까 이왕에 일반이라는 장원이 있다. 그럼 이왕 일반 안에서 그냥 모든 게 다 가능해요. 농사도 짓고 종교적 활동도 하고
뭐 그냥 이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원을 형성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은 땅을 줬다고 해서 위에 있는 주군이 이 장원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할 수 있다 없다?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땅을 주고 나면 이 땅 주인인 땅 받은 얘가 지가 마음대로 알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봉건제라고 한다 했잖아요. 자, 한번 봐볼까요? 봉건제 하에 장원에서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을 농노라고 합니다. 약간 농민 같기도 하고 노예 같기도 하잖아요. 사실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예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농노는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재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가 사는 곳이 여기죠. 성, 그죠? 영주가 사는 이 성, 즉 영주에게는 소속돼 있어.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장원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농노가 없어요. 즉 이거 중요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주가 와서 일해라, 그럼 일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온갖 세금을 다 냅니다. 그리고 이 장원 내에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앗간, 대장간 이런 것들 쓸 때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전에 뭐 노예하고 다른 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나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 절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별표. 넘어 볼까요? 영주의 성입니다. 귀엽죠? 그림 진짜. 여기 영주는 아까 그 성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장원에 대한 실질적인 주인이에요. 요 주군에 대한 간섭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간섭 없이 독점하고 강제 사용하고 지배하고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특징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별표 자료 1번 별표 여기 해보세요. 국왕과 제후 기사 사이에 뭐를 매개로 하는 그죠? 토지 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피라미드 형태의 주종 관계가 만들어지고 주군은 봉신에게 뭘 주고 땅을 봉한다 해서 우리가 봉토라 했죠. 땅을 주는 거. 봉토를 주고 봉신, 신하로 봉함 받은 사람 주군에게 무엇을 서약한다? 그죠? 충성을 충성을 서약합니다. 이 모든 관계는 계약에 의합니다. 계약. 그래서 여러분 계약이기 때문에 봐보세요. 서로 약속해 놓은 거 있죠. 뭘 수여하고 뭘 의무하고 어쩌고 서로 이 모든 과정이 계약인데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어겼다. 그러면 이 관계는 깨집니다. 계약이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심지어 계약의 기간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간까지 다 정해져 있어서 아래에서 깨도 깨지는 거고 위에서 깨도 깨지는 거예요. 알아먹었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하나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후의 경우에 위로는 주군을 모시고 여기가 자기가 종이 되지만 아래에 있는 기사한테는 자신이 주가 되고 얘의 기사를 이제 종속할 수 있는 주종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계고 딱 보니까 피라미드 스타일이다. 그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 학습 자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슬람부터 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슬람 자료 1번 이슬람 교계죠 당연히. 읽어보시면 되고 메카 메디나가 성장하게 되는 과정 7세기 초 메카에 누가? 그렇죠. 무함마드가 정립을 했다. 우상 숭배 완전 싫어하고 누구를 유일신으로? 그렇죠. 알라를 유일신으로 모시죠. 그리고 평등과 형제를 강조해서 귀족들이 싫어하는데 하층민은 또 좋아해. 자, 메디나로 도망가게 되죠. 헤지라라고 성스러운 이주라고 부르는 헤지라. 622년이 이슬람 달력의 시작 원년입니다. 7세기. 쭉 볼까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가 사망한 이후에는 정통 칼리프들이 이어지는 시기가 온다. 4번에 써볼까요? 칼리프. 자, 이 칼리프 시대에 되게 군사적으로 확장을 많이 한다 했죠. 영토 넓어진다고 할 사사왕조 페르시아도 먹어버리고. 자, 그 중에 4대 칼리프 알리라는 사람이 암살된 후에 우마이야 집안에서 계속 칼리프를 세습하다 보니까 왕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라고 부른다.
이 왕조는 100년도 안 갔다. 이유는 뭐였죠? 5번. 그렇죠. 아랍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랍인 중심 정책이 다른 이제 민족들을 열받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마이야 왕조가 엎어지고 나서 나온 게 6번의 아바스. 아바스는 대부분 이제 아랍인 중심 정책을 폐지하고 무슬림한테는 세금 면제. 봐봐, 무슬림이라는 건 이슬람교도죠. 정복지. 이슬람교도들이 가서 정복한 땅에 가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이슬람교로 다시 개종을 했다. 그러면 세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랍인이 아닌 아랍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한테도 중요한 관직을 개방을 해요. 7번 무슨 전투? 그렇죠. 탈라스 전투. 탈라스 전투. 그리고 바그다드는 알아놓으라 그랬죠? 바그다드. 자, 우마이야에서 일부 세력들은 아쉬워서 도망가가지고 지금 현재 스페인 쪽에 가서 뭐 만들었다고? 후 우마이야.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는 이집트 쪽, 카이로 쪽에 파티마 해서 셋 다 칼리프라고 해가지고 칼리프가 셋이나 있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슬람 문화 가장 큰 특징 뭐? 그렇죠. 이슬람 교를 중심으로 하고 이거는 유일신 신앙이다. 그죠? 쿠란 중요하고. 자, 8번에 들어갈 게 뭐예요? 모스크. 9번은 아라베스크.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유럽 세계 형성. 게르만족이 밀고 내려와서 누가 망해버리죠? 그죠? 서로마가 망해버리죠. 동로만 계속 갑니다. 동로만 계속하고 서로마 망했어. 자, 여러 왕국이 생겼지만 다 엎어지고 프랑크는 꽤 오래 간다. 이유는 무슨 종교를 빨리 받아들였다? 그렇죠.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를 일찍 받아들였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황제 카롤루스 대제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라 했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된다. 카롤루스 대제 사망 이후에 아들들이 땅 따먹게 했었다. 다음 진짜 중요한 제도죠. 봉건제가 중심이 되는 봉건사회. 프랑크가 분열되고 이민족은 쳐들어오고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무력을 갖춘 기사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관계에서 큰 기사와 작은 기사가 생기면서 4번 무슨 관계? 그렇죠. 주종 관계. 주가 되고 종속하는 관계. 자, 주종 관계에서 보시면 주군은 신하로 봉함을 받은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 사람한테 땅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신하로 봉함을 받은 사람은 주군한테 군사적인 의무도 다해야 되고 온갖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근데 이 관계는 특이하게 반드시 뭘 맺는다?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우리가 봉건제라 합니다. 봉신이 봉토를 뭘로 운영한다고 했죠? 그렇죠. 장원으로 운영한다. 장원 중요하다 했죠. 장원의 영주로서 주군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장원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들어갈 단어 뭐게? 그렇죠. 농노 같죠? 농노. 영주에게 이속됐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등장이 이제 비잔티움 제국.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을 쉽게 말하면 동로마 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교과서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 몇 페이지냐? 258페이지거든요. 비잔티움 제국.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